네, 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이제 오늘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세 번째 세션 함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푸드테크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전략입니다. 이번 세션에도 역시 세 분의 발표자 함께하겠는데요. 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분은 한국식품연구원 가공공정연구단의 최윤상 단장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유난히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 세션을 맡은 가공공정연구단 최윤상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맡은 섹션은 푸드테크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3명의 3D 프린팅을 포함한 업사이클 푸드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연사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님이신 이진규 교수님입니다. 이진규 교수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화기술지주회사 슈펩에서 대표로 맡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한국기초지원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대체식품 제조 상향식 역공학 접근법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진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아까도 한 연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또 표준화나 또 산업화나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지만 상향식에 그 다음에 역공학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팅에 대해서는 아마 오전에 세션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의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고 또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만드는 그런 제조 과정에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또는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것들을 또 다양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또 만드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정해진 것들을 방향을 가는 것들이 아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만들 때마다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다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되고 또 만들어지는 많은 그런 제품들을 공정으로 구성할 때에서도 쓰이게 되는 그런 소재들을 얼마나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조를 담을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국에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들이 텍스처 아니면은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플레이버,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데 영양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3D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정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기라는 것들을 만약에 하나의 그런 예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고기의 요소는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이 안에는 근섬유가 들어가고 또 지방이 같이 있으면서 마블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입에서 느끼고 인지하고 또 먹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생명 현상에서 생체가 된 그런 동물이나 가축들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얻어내고 그것들을 우리가 먹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내야 하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그런 이벤트들을 어떻게 이 안에다가 구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고
생명 현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이 안에다가 담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감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시각적인 요소나 또는 후각이나 심지어는 청각계에 대한 요소들도 어떻게 이 안에 담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 식품 소재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식품 소재들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그런 형태들을 가장 단순화된 점에 해당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고, 그것들을 점점 하나씩 단계로 올라가면서 선에서 면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입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3D 프린팅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소재들과 또는 그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끊임없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에서 최근에 나왔던 어떤 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들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고, 그 기술들이 어떠한 소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이제는 실험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독특하고 어떤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그런 대상에서 점점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910년대에 처음 인간들이 이제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1995년대에 이르러서 나사에서는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된 식품을 하나의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식품의 한 군으로 넣게 되고, 또 그 무렵에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터를 통해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디서든지 이런 일들을 고민할 수 있는 기술이 3D 프린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양에 대한 요소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이벤트, 그래서 그런 영양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 세션에서 말씀을 많이 보셨던 바로 이 대체육을 만든다거나 그런다고 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텍스처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스트럭처를 구성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굿푸드 인스티튜트에서 나왔던 그런 보고서에서 인용했던 논문의 내용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식품 소재들, 예를 들면 콩이나 그런 유의 식물 소재들을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압출 성형도 그런 부분에 해당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하는 방향이 있게 되는데요.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생명 형성이라는 걸 생명 현상을 통해서 성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뛰어넘고 구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포를 키워야 하고 조직을 배양을 해야 되고 또 프린팅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근섬유 조직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고기들을 어떤 도축이라는 과정과 또는 축산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뛰어넘으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탑다운 어프로치가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그런 가격들을 만들어내고 또 표현하는 데서도 의미가 많이 있지만 이 방법들을 동원했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프로덕트들은 스테이크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어원처럼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고 이미 구워진 형태의 고기들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텀업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생명 현상을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어떻게든 흉내내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파이널 프로덕트가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크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상향식의 방법이 그런 3D 프린팅의 공정이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역공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공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프로덕트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식품 공학자들이 처음 채택하는 방법은 그것들을 일단 먹어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입 안에 들어가서 이와 혀와 그다음에 입천장 안에서 그것들을 느끼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파괴가 되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인두와 그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게 된 후 소화라고 하는 이벤트로 가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식품을 거꾸로 구성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리버스 엔지니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개도 국가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그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한 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그거를 부시고 또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똑같이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수준이 쌓이게 되면 그것들을 더 훌륭한 제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처음에 그것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향식의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역공학이라는 것들이 같이 묶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요소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최종 제품에 해당하는 이런 고기들을 구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바텀업 어프로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미세한 구조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게 되죠. 이때는 우리가 좌표 값을 주면서 과연 그러한 기하학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섹션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들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식품 소재에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까 압출성형의 예처럼 제품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묶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주셨던 분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수상이 되기 전에 1910년대에 1930년대에 앞으로 50년대 세상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식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었던 건 닭고기였는데요. 닭고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닭을 키울 필요가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1910년대에 세포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더 이상 성체를 만들지 않고 고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바로 윈스턴 처칠이 말했던 이런 비전이 결국에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프린팅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한번 부각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미를 주셨는데요. 뭔가 대체가 됐다고 한다면 뭔가 새롭고 그동안 안 했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과 또 불편함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그런 대체는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단계까지 가야 그게 완벽한 대체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게 되는 프로덕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또는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또 적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도 그런 억셉턴스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보셨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 구조를 얼마나 잘 디자인을 하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또는 코로 후각으로 느꼈었을 때 그다음에 입에 넣고 그것들을 매스터케이션을 해나가고 저작을 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삼켜나갈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식품의 컨텐츠에 새롭게 담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이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결국에는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묶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보시는 것처럼 배양을 하는 그런 영역과 연결이 지어지게 됩니다. 셀을 세포, 소료 이런 가축으로부터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들을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할을 통해서 디퍼런시에이션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티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티슈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의 특성을 가지게 되게 될 거고요. 그것들을 파이널 프로덕트로 가는 그런 공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컬티베이트 밋의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런 단계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과연 만들어진 세포들을 과연 어떻게 그 안에 조직감을 부여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위해서 생물학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를 활용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기의 가격을 매기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블링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와규 같은 경우에는 12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런 와규의 마블링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가격을 다르게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성체가 되는 그런 생명 현상을 뛰어넘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으로 방향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과연 이제 이런 미래를 정말 얼마나 안아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는 프린터가 있고 거기다 재료를 넣고 그냥 우리는 프린팅 할 거야라는 과정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뭘 만들지를 설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프린터 안에 식품 소재를 집어넣고 그거를 저렇게 짜낸다고 한다면은 그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식품하고 달라지거나 또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뭘 만들어야 될지에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프린터는 또는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런 역공학적인 시각과 또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프린팅을 하게 되고 나중에 나오게 된 최종 제품들을 과연 어떻게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싱은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영역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재료들을 어떻게 잘 서로 어울리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갖고 있는 특성상 카트리지 안에 담겨져 있는 소재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나사에서도 이런 의미로 우주인들이 앞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식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런 3D 프린터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카트리지화된 그런 소재들은 더 오랜 셰프 라이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장소에서 온디맨드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그런 근간의 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린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프린터를 어떻게 조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그리고 인간이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한계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 중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고 가라앉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 띄워놓고 이런 입체적인 기하학적인 그런 소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땅 안에 주저앉히면서 층층이 쌓아나가는 이벤트로 우리가 진행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단백질이 됐든 아니면 지방이 됐든 그 외에 많은 소재들들 또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탄수화물도 정말 들어간 그런 소재를 탄수화물이 갖고 있는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소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믹싱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저희가 탄수화물에 대한 의미를 일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텍스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은 식물체의 겉면을 감싸 안고 있는 소재로 시작이 됐었지만 이런 동물 안에서도 탄수화물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이런 표피를 구성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입안에 집어넣고 부셔나가게 되는가, 그 부셔가는 그런 파괴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식품은 그런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런 프린팅 기술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만들게 되는 그런 환경 자체가 어떤 갇혀진 공간 안에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는 정말 너무나 초기이긴 하지만 뭐 푸드잉크가 됐던 아니면 멜리스 레스토랑이 됐던 아니면 바이플로우가 됐던 아니면 에노테카가 됐던 다 굉장히 실험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그런 영역에서 이런 3D 프린팅이 된 식품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안착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좀 퀘스천널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직까지 없었고 그것들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곳으로 쓰일 수가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씹는 매스터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삼키는 연화라고 하는 부분에 장애가 있는 걸 우리가 디스퍼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삼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영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순간에 그것들이 릴리즈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페일로드들을 우리가 감싸 안고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비클로의 역할도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러한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라는 영역들을 비롯해서 영양학에 대한 그런 방향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소재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쓰면 좋을 것인지, 결국에는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멀티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고분자화가 될 수 있는 소재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의 모임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기하학적인 그런 구조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리서치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프린팅이라는 것들이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료로서의 특성들을 밝혀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프린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물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그 안에 있는 미세 구조들을 어떻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인에 대한 그런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아까 드렸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굉장히 작은 풋프린트를 갖고 있는 그런 3D 프린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뭘 만들어야 될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런 구조들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거는, 과연 이런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어떤 한 공간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떤 아주 단순하고 작은 일에 불과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것이 생산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프린터가 갖고 있는 풋프린트, 결국은 X축과 Y축과 G축이 있는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스태킹을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으로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하다는 그런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프린터들은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면에 대한 스탠다이제이션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연사가 더 많이 해주시겠지만, 아마도 처음 시작이 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세이프티에 대한 이슈와 그 다음에 퀄리티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탠다이제이션 영역은 재료와 그 다음에 프린팅이 될 때 벌어지게 되는 일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린팅이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대한 얘기로 갈 수가 있겠고요. 시작에 대한 그런 포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이런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성, 레얼로지컬한 그런 프로퍼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안에 이런 요소들을 만들게 되는 온도나 또는 이 워터나 아니면은 pH나 acidic 같은 것들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소재들을 쓸 것인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프린팅이라는 것들을 해나갈 때 결국은 노즐이라는 최종 단계의 그런 엘리먼트를 통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이슈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린팅이 될 때는 결국에는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물들을 만들어 나갈지, 또 이러한 구조물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나갈지 라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프린팅이 되는 파라미터들을 볼 수가 있겠고, 최종적으로 프린팅이 됐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따져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형태들이 프린팅이 된 후 얼마나 그 형태들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가 마찬가지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템퍼레이처나 또는 시간이 지나갔었을 때 벌어지는 이벤트나 이런 스탠다드를 만든 것들이 중요해서 또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도나 또는 많은 요소들이 나중에 스터릴라이제이션을 해서 최종 프로덕트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라는 것들과 나중에 나오게 된 최종 제품들을 이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레귤레이터리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3D 프린팅된 그런 제품에 대한 그런 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식품 첨가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에 맞춰서 우리가 프린팅을 해야 될 그런 재료, 캐트리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잉크와
그것들이 맞닿고 있는 소재들 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규정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열려져 있는 것들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안전성 아니면은 센서리 프로퍼티나 또는 그것들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라는 것들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그런 프로토콜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스탠다드이제이션이 됐었을 때는 어떠한 이제 이노베이션이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정리를 해봤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프론티어들이 서로 갖고 있는 문제들, 그런 스탠다드에 대한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 산업이 보다 융성화가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토콜을 얼마나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한 레포트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라서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잘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새로운 기술들이 잘 어울릴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시간 내에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플로라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한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 들고 일어나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소재가 있잖아요. 각 소재별 그 잉크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잉크가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만들어져 가는 동안 고민을 하면서 채워져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입이 될 때에 대한 이슈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소재들 간의 또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섞어서 믹스 매치를 할 때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소재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최종 제품을 만들어가는데 이슈가 없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잘 리텐션이 될 수가 있는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진화를 통해서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명 현상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거나 아니면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이 연구와 개발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결과물들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재미없고 단순해 보이는 그런 기하학적인 구성물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는 엑스레이 크로마토그래피를 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기술이 가고 있는데, 그 일이 가고 있는 동안 2006년에 다나카 고이치랑 같이 NMR로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일을 하신 선생님이 있었었는데요. 그 선생님도 제가 그 선생님 밑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그 선생님도 하셨던 말씀이 처음 NMR로 구조를 밝힌다는 그런 시도를 했었을 때 내가 했던 일들은 아미노산을 쫙 다 늘여놓고 그거를 하나씩 두 개씩 엮어나가면서 거기서 얻어진 그런 이 매그네틱 시그널들을 받아나가면서 나중에 그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갔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레고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레고의 블럭을 일단 만들고 레고의 블럭들이 어떻게 잘 교합이 되나 그 수준의 일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이 자꾸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 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가상 세계나 메타버스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얻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재료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파라미터로 추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나가면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 시점이 됐었을 때 언젠가 또 질문해 주시면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 가운데 계시.
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3D 프린팅으로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 때 되게 선진화된 기술이어서 되게 정밀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약점으로는 대량 생산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3D 프린팅 연구하시는 그 식품 연구자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는 단점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요. 단점투성이고 장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말고는 장점이 없는 기술이 맞거든요. 되게 슬픈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EU에서 진행이 됐던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납자를 따서 고령화 친화식을 만들기 위한 3D 프린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하나로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진행이 됐던 일들의 처음 앞단에 나섰던 회사는 프린터를 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포장을 어떻게 할지, 그걸 어떻게 포스트 프로세싱 할지 모든 회사들이 다 모여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것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플랫폼을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종료가 된 이후에 하나 또 프로젝트가 있었었는데, 스트럭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식품이라는 것들을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출할 것인가, 또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또는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긴 것들은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 그런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적인 특성들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모델 푸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한 번 더 진행이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그들의 아주 보고서를 저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국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입안에 집어넣고 부시게 되는 그런 파괴공학적인 이벤트가 과연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느끼게 될 것인지라는 것들을 구현하는 일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까지 그들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사람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또 하나 보탠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3D 프린터 갖고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초기라고 하는 말로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진행되어 왔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누군가 나서서 또는 누군가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 좀 진행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있었던 이런 스탠다드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로 좀 답변을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짝 피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좀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시고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3D 프린팅 기술 활용한 대체 식품 제조 방법에서 이제 식물성도 있지만 어쨌든 세포 배양 식품도 있는데, 이 세포 배양 식품을 활용한 3D 프린팅 관련된 기술을 소개해 주신 이진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표준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김현우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건강기능성 식품연구센터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지금 3D 프린팅 기기를 만들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비페코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이제 표준화 전략에 관한 내용이고요. 저는 사실 이제 한국식품연구원과 이제 이 표준화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식품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산학연 관련된 하드웨어 쪽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소재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모아서 고민한 내용을 제가 한번 대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출된 내용들을 이제 앞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3D 프린팅이라는 프로세스의 특성이 무엇이고
여기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이 식품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니크한 특성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좀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떤 전략을 통해서 풀어나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드리고자 하고요. 단순히 이제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반영을 해가지고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이제 뭐 특이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수정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일단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 설명은 오전에 이제 최용현 박사님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이 모델링 데이터로부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을 얘기를 할 때 이 데이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식품을 생산하던 방식과 약간 차이가 있는 특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굉장히 다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파우더를 활용하는 이 고체 형태의 식품 원재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액체나 페이스트 같은 약간 유동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하드웨어의 방식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 방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상업화되어 있는 이 3D 프린팅 기술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런 유동체 소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전략을 고민함에 있어서 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익스트루전 베이스에 대한 고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이런 표준화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소재가 유동성이 있는 소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런 유동성이 있는 소재, 익스트루전 베이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의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렇듯이 데이터로부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하드웨어 자체에서도 제어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고요. 이 소재 같은 경우도 변수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제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렇다면 왜 굳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냐, 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운데 보시는 이 제품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상당히 복잡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뭐 유전체 분석 기술부터 해가지고 개인의 이제 맞춤형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개인이 하루에 먹어야 될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유전체와 이제 빗대어 가지고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데이터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고 상당히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 생산 기술은 여전히 상당히 미흡한 편이고요. 그거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기술로서 3D 프린팅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3D 프린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위치에 또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 가지 성형 형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제어할 수 없었던 식품 내부에 이러한 스트럭처까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라고들 평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에 담기는 굉장히 부족할 정도로 이 각 요소, 크게 하드웨어와 이제 소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 안에서도 이 프린터 자체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고요. 그 방식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제어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안에 로딩되는 이 카트리지라고 하는 이 소재를 저장하는 이 장치의 메커니즘, 그 형태, 용량, 사용되는 노즐에 따라서 이런 제어 포인트들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되고요. 소재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이 프린터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제형이 뭐 액체냐, 반고체냐, 고체 형태냐, 그리고 이런 레올로지적 특성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크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식품 하시는 분들이요, 이 하드웨어에 관한 이러한 생소한 개념들, 또 소프트웨어적인 제어 방식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이 식품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견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린팅이라는 분야는 어떤 특정 한 분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재,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들이 융복합된 분야다 보니까 크게는 이 하드웨어 쪽에 계시는 분들, 또 소재를 연구하시는 이 식품공학자 또는 관련된 관계자들 사이에 이 소통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성을 하나 말하더라도요, 약간 식품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내가 젤리 같은 제형을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형태의 이제 어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하드웨어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젤리라고 하는 게 어떤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고 통과하는 데 마찰 계수, 특정 온도에서 레올로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정밀한 데이터들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형 기술이다 보니까 이 특정 디자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저도 식품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구형태 모형을 만들기가 상당히 쉬워 보이고 심플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기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구형을 표현한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또 아래 쏠려 있고 특정 포인트에 하중이 집중되다 보니까 구현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이런 모양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소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스파이럴 형태의 굉장히 복잡한 기하학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구현하기 쉬운 이러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제 전공 분야에 따라 관점에 따라 이런 의견 차이와 시각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까 소통이 가장 힘들고요.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이 새로운 영역이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으로 녹아드는데 가장 큰 제한 요소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품을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요, 식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폴리머를 사용하는 이러한 3D 프린팅 작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쪽에도 다양한 소재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좀 한정된 소재가 활용이 되는데, 식품의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요. 너무나도 많은 식품의 가짓수가 존재를 하고요. 각각의 식품들은 굉장히 조직들이 분포도가 다양합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껍질 부분, 중심 부분, 가운데 과육 부분이 굉장히 조성들이 다르죠. 또 언제 생산됐느냐, 어디서 생산됐느냐, 또 수분 함량에 따라서, 보관 방법에 따라서 너무나도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소재로서 제어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소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품같이 복합물로 이루어진 물질들 같은 경우는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어떤 경우에 3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0.5 같은 의외로 물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케첩과 치즈 같은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재료고요. 여기서 이 식품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첩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성, 이 텍스처는 다들 연상이 되시죠. 또 이런 체다 치즈라고 하는 이 슬라이스 치즈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물성과 질감, 이 뻑뻑함도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소재로 프린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케첩이 훨씬 더 묽으니까 모양이 안 만들어질 것 같고, 치즈가 훨씬 빡빡하니까 프린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 형태가 굉장히 잘 유지될 것이다 라고 좀 직관적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 해보면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첩 같은 경우는 만졌을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이게 감자칩을 찍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연질의 소재처럼 여겨지지만 의외로 모양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요. 치즈 같은 경우는 뻑뻑하고 약간 탄성이 있고 그리고 재질이 단단한 것 같지만 막상 프린팅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약간 허물어지고 붕괴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유니크한 예외도 많고요. 프로파일들을 좀 따져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알고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또 통용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물리적 프로파일을 일반적으로 측정을 할 때
모종에 힘을 가하고요. 그 에너지를 가했을 때 대응하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물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특정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식품에서 또 중요한 게 이런 힘을 가할 때 힘을 가하는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케첩을 만질 때 살살 만지는 거와 이렇게 빠르게 만지는 게 굉장히 프로파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X축은 이 속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물질을 만들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힘을 주느냐라는 개념이고요. 반대는 이 속도에 따라 이 힘이 들어가는 이 양이 달라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케첩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체다치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만 봤을 때 빨간색 그래프가 보다 더 상위에 있어 보이고 훨씬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 속도가 굉장히 낮은 영역, 쉐어레이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0.1 이하의 영역에서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높은 영역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3D 프린팅을 하고 이 모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소재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입니다. 그리고 자체 무게에 대해서 중력과 함께 하중이 실리게 되면서 굉장히 천천히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낮은 속도에서의 물리적 프로파일을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품이든지 이게 프린팅을 하고 나서 변형이 얼마만큼 될지를 보다 더 정확도 높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는 수 없이 이러한 이론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개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물성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런 형태의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만 이미지를 해보시면요. 우리가 컵 안에 물을 따라 놓고요. 가운데 막대기를 꼽고 막대기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막대기가 잘 돌아가겠죠. 근데 컵은 그대로 있는 채로 막대기만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컵 안에 이 초콜릿을 부어놓고 막대기를 꼽고 굳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대기를 돌리면 컵도 함께 돌아가겠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특정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물성이 낮을수록 이 속도의 차이가 시간의 딜레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초콜릿처럼 단단할수록 이러한 시간적인 지연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물리적인 프로파일을 측정을 하고요. 이런 모델이 우리가 인쇄를 하고 나서 이 모양이 얼마만큼 변형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3D 프린팅을 해놓고 나서 중력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변형되는 팩터를 잘 반영을 하고요. 반면에 이 프린팅이 되는 과정 중에서는 주사기에 있던 소재가 얇은 노즐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스무스하게 사출이 되느냐 이런 프린터빌리티를 얘기할 때는 속도가 빠른 영역에서의 이 물리적인 팩터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그런 영역들을 잘 반영한다라고 이론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도출된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요.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기존의 이 3D 프린팅 하드웨어 관련된 산업들에서 이미 표준이 존재를 합니다. ISO 번호 이렇게 넘버링된 이 국제 표준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규격들과는 잘 매칭이 되지도 않고요. 핏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산학연 이 의견들을 종합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프린터가 내가 특정 프로세스를 하는데 적합한 프린터냐, 또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가 프린팅이 잘 되는 소재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소재를 빗대어 가지고 이 개발 스펙을 맞춰야 될지, 또 소재를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프린터에 어떤 형태의 소재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도출된 안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물질 중심의 이야기로 풀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물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 하드웨어, 소재, 이 공통된 영역의 호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의 스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압출 개수가 뉴턴 퍼 세크고 어떤 용도의 이제 킬로그램 퍼 폴스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소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 카트리지나 노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런 스펙들이 진짜 잘 뽑히지 않냐를 대변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다양한 표준 물질을 가지고 표준 물질 레벨 3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다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소통에 오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소재 같은 경우도 젤리 형태의 이제 제형입니다. 초콜릿 정도의 이제 프린터빌리티를 가진 잉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표준 물질에 이제 빗대어서 레벨 4 정도 되는 물성의 잉크입니다. 레벨 7 정도 되는 하드한 물성의 잉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번역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래서 소재를 하신 분들 또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소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준 물질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의견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응당이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항상 일괄된 물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누가 만들든 이런 소재의 프로파일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반복성이 높고 이 안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장비와 소재 간의 호환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케일에 따라 레벨화 시킬 수 있는지와 또 이제 식품 장비에 직접적으로 로딩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나중에 세척하고 닦아내면 된다 하더라도 독성이 없고 세이프티적으로 이슈가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한 게 이제 실리콘이라는 소재입니다. 이 실리콘이라는 소재는 일반적으로 점도 표준 물질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물질로 사용하기엔 굉장히 적합한 소재였고요. 근데 이 실리콘 자체는 약간 끈적이는 쭉 늘어지는 조금 부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리카 파우더와 혼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게 되면 식품과 상당히 유사한 이런 물리적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모델 물질로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수백 건에 대한 각 분야의 데이터들을 수집이 되었고요. 이 데이터에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이 하나의 물리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G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물리값을 추출하게 되었고, 각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개발된 소재는 특정 영역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소재가 이런 정도의 물성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한 물리적 프로파일들을 보다 세분화하고 향후에 또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예외성이 있는 소재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레인지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10단계에 해당하는 레벨을 설정하게 되었고요. 이 각각 레벨에 도달하기 위한 이 실리카와 실리콘의 배합비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출된 이제 배합비를 가지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이제 각 레벨 1부터 10까지 해당하는 물질들이 기존의 잉크들을 잘 대변한다라는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이러한 코딩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잉크 타입에 따라 이게 그냥 단순히 페이스트 형태로 압출해가지고 성형을 할 수 있는 모델인지, 아니면 초콜릿처럼 열을 가했다 풀었을 때 굳어질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굳어졌을 때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익스트루더빌리티 관점에서는 사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 내에서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특정 조건에서 얼마나 잘 짜지고 얼마나 잘 형태를 유지하는지, 이런 식으로 소재에 대해서 이 코딩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기계 하시는 분들도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코딩을 보고 개발 단계에서 이러한 물질들을 사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겠구나를 상당히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장비가 좋은 장비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 좋고 나쁘고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데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초콜릿으로 공예를 하는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겠다면 초콜릿만 잘 되면 좋은 프린터고요. 또 반대로 젤리,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대체육 형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요구되는 스펙들이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기계적 관점에서도 표준 물질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약간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산업적으로 그래도 꽤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플랫폼 형태 모델을 통해서 지금은 이 하드웨어 그리고 소재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론칭이 돼서 소비자 피드백들을 얻고 있고요. 그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다시 다양한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소재가 개발되고 보완이 되고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지금 계속 사이클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애로사항들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주신다면 이 분야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점 또 보완할 점 있으시면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지만 한 2개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농업과학원의 송정무라고 합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저희 자료에서는 이제 G 프라임 값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고 비교할 때도 이제 오실레이션 프리퀀시 찍으실 때 그 1에서 이제 100까지의 수만 골라서 보여주셨는데 그 G 더블 프라임 그러니까 손실탄성력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손실탄젠트에 실제로 잉크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를 찍을 때는 스트레인을 10으로 잡고 보는데 그거 그리고 오실레이션 스트레인을 찍을 때는 프리퀀시를 10.0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의 값을 보는 것도 혹시 중요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G 프라임 값만 도출해 가지고 저희가 프린터빌리티 안에서도 이 형상 유지력을 예측하는 툴로 사용했던 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백 건의 논문들을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연구자들 지금까지 거의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연구를 저희가 스크리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도 팩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쉐어 모듈러스라고 하는 물리값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물리적인 팩터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팩터가 이러한 점탄성에 대한 스토리지 모듈러스 아니면 로스 모듈러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0.1 이하에서의 프로파일이 안에 나와 있는 이런 프린터빌리티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그런 논문들의 수집 결과를 가지고 도출한 하나의 레인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스토리지 모듈러스와 로스 모듈러스와 두 개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스 모듈러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흐르는 성질이 강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 막론하고 흐르는 성질이 강한 약간 리퀴드 라이크한 프로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값의 절대값이 크면 프린팅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모양을 더 잘 유지하더라라는 이제 결과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준화는요 쉽고 간결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면 상당히 이롭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이 하나의 팩터로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G 프라임이라는 값을 이게 근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스트레인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물질마다 스트레인 잡는 게 다 달라요. 가지고 이 실리콘에 안에서는 저희가 스트레인 1을 잡고 또 다양한 식품들도 각각 최적 스트레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형계수 영역에서 선정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한두 분 정도 더 가능하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그 G'이라는 물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모델 연구를 해주셨는데 스품이 되게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복잡한 물질이니만큼 그 제안해주신 그 물성 모델 범위를 벗어나는 예시들이 좀 상당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예외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그런 표준화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복합적인 영역이다 보니까요.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케찹과 치즈 모델 기억하시죠? 그것도 특정 사이즈에서는 케찹이 더 잘 성형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굉장히 거물만한 사이즈로 그렇게 성형을 한다면 아마 치즈가 케찹보다 훨씬 더 형상 유지력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 그 예외들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그 식품이라고 가진 이러한 하나의 속성에 일회 서비스하는 이 일회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한 끼에 500g을 잘 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kg 언더, 뭐 수킬로 언더에서의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예외 현상들이 상당히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3D 프린팅하기 위해서 균질화 작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꼭 균질화가 잘 돼 있어야 우리가 푸드잉크로 사용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안에 뭐 견과류들이 박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예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견과류를 요거트에 넣어가지고 1mm 노즐로 뽑게 되면 당연히 막히겠죠. 근데 한편 견과류보다 큰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잘 스무스하게 토출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러한 조금 예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버리지를 확장을 시켜놓고 그 각각의 예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추후에 꼭 보완돼야 될 내용이고요. 다만 처음부터 이 표준화 작업이 모든 걸 만족시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조출되는 다양한 하드웨어 또 소재들에 빗대어서 지속적인 개정과 또 변형이 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 또 혹시 제가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 이 식품에서의 표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중요하긴 한데 대량 생산이나 이런 품질 제약을 위해서는 중요한데 선진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에서 이런 표준화를 시도하게 되면 연구할 때 그거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레벨 형태 스탠다리제이션에 있어서 이 좋고 나쁘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레벨 3이 충분할 수도 있고요.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레벨 7 이상이 좀 적절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좋고 나쁘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예측해 가지고 이런 활용 방안까지 같이 제시된 이런 스탠다드를 도출하는 게 상당히 이 향후 분야에서 이러한 소통의 오류는 줄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지만 좀 이따 끝나시고 나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현우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연사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어디나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핫한 분을 모시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비노르드단 나야가르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사이클 푸드 협회에 계시고요. 예, 그리고 주요 양력으로는 웨어 푸드 컴프럼이라는 전략기획 최고 책임자를 하셨고 푸드체인 아이디에서 수석 기술 고문, 주요 계정 관리자, 그리고 제네틱 아이디 비유전자 변형 프로젝트 기술 평가자를 역임하셨고요.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식품 업사이클 국제 표준 소재 및 인증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and for the Korean Food Research Institute for allowing me to speak at this event. As mentioned, my name is Vinodhan Nayaga, Chief Growth Officer at Where Food Comes From. And I always like starting to just kind of tell a little story of where I first began. And food has always been very important to me and in my life. And I think in many cultures, food is always formed around a sense of community. It always results in or resolves in bringing people together as a place to meet, as a place to communicate, and a place to discuss. And today what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is food and food waste and talking about how valuable that food is. I think when we sit back and think about food, we just think about how nice it tastes and maybe have a good conversation, over food. But then we sometimes don't really think about where that food ends up. At least the food, that might be as a result of some of the wastes. So today I'd like to talk about what is upcycled or upcycling. There's a certification called Upcycle Certified.
I'm going to talk about some growth trends. The standard itself, in the United States, we've developed a standard called the Upcycle Food Certification Standard that are used by very, very large brands and is in mainstream commercial production. And I'll talk a little bit about the certification process. Okay, so a number of years ago, there's a group of Harvard graduates, organization called ReFed, Drexel University, the World Wildlife Federation, and then the NRDC. They all came together and they formed a definition of upcycle food. And that definition is upcycle foods use ingredients that would otherwise go to that would not go towards human consumption, or in other words, these are ingredients that would otherwise go to animal feed or the compost pile, but there's a way in which they were able to revitalize or reuse different aspects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bring that food back into the supply chain. A very simple example I like giving is the cacao fruit. So a cacao fruit or cacao bean made during the production of chocolate, about 30% of that is only used for the chocolate making process. And the rest of that 70% of that cacao bean is actually lost. And in the past, it used to go to waste, either to animal feed or just on the compost pile. And there's been many companies that have basically started and has been very innovative. So now today with upcycling, they're able to use 100% of that actual cacao bean, and that is taken right directly into the human's food supply chain. And as a result, they were able to make what is called a functional beverage or functional product. And that functional product is in a ready-to-drink formulation. It has lots of electrolytes, and it has a lot of fiber, and it tastes really good. So I just wanted to underscore that while we use the term upcycled, or another term is also an alternate side stream, I want everyone to understand that this is not a second-hand food or a food that's spoiled. This is a type of technology that prevents those aspects of products and that type of food from actually being wasted. Just a little bit of background. So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out 62.5 million tons of food that's actually wasted annually. And the food waste actually equates to about 28% of the agricultural land use, and at 8% of that, 8% of greenhouse gas emissions. So in other words, if food were a country, it would rank third largest greenhouse gas globally as a greenhouse gas emitter. So these are some areas of food waste. So in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the world, about a third of all food actually goes to waste. And I'm talking about fresh produce that might not look really beautiful to go onto the shelves of perhaps large grocery stores in the USA, such as Whole Foods, that it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And as a result, some of that food is automatically thrown out. In the United States, another misconception is the FDA regulates a lot of the use by date. So on products, there's a little bit, there's a date that says use by. And in the United States, there's some regulation towards how can we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n some of those use by dates. And then within the United States, there's at least about 86.9 million of tons of surplus food. So that's basically food like you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that they're overproducing, or it's not good enough for some of these retailers where it's completely nutritionless, but it might have a small dent, or it might not be fully formed. So there's some examples, and in many cases, a lot of that food is actually thrown out. There are programs today in the United States where a lot of that food is donated to food banks, but still to a lot of that fresh fruit and produce doesn't actually make it there. This is a little chart that talks about the upcycle growth, and there's two areas. That's upcycle certified ingredients. So in the United States, we see annually about a 12.5% increase on upcycle certified ingredients. And then about a 41% increase on upcycle certified snacks. So the snacks category is a very, very large category. And the snacks category includes your CPG, or what's called consumer packaged goods. So those are all your products that you'll find on retail stores or your grocery stores on your grocery shelves.
And so the reason why I share this is in the United States, the economy is very consumer-based, very much like in many areas or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consumers are really it's really the ones that are allowing or allowing the larger companies and communicating to them saying, I want a cleaner product, or I'm willing to spend more money on a product that is really good for the environment, such as an upcycle product, because that's a product that's, number one, sustainable for the environment, because it represents that food, that product that would have went to the compost pile or to animal feed is being redirected into the supply chain, which means that there's less greenhouse gas emissions. So that's why the consumers, whenever they see the non-GMO project seal, or particularly the upcycle seal, firstly, they're willing to spend more money on those products, and naturally, those brands understand that by having some of those products or having some of those seals and logos on the product, it gives them a better brand reliability, and it allows those brands to meet some of their sustainability goals. So how can upcycle certification address food waste? So firstly, we think about a transformation process. So the concept of upcycling in food allows us to transform byproducts into something that's very edible. A very, very good example, and about 40% of the upcycle alternate food stream or alternate ingredient stream comes from what they call the beer production making process, or what they call brewer's spent grain. So during the beer making process, there's a lot of spent grain or leftover grain as a result. And that spent grain is actually used to make different types of products. It could be used to make a flour or a cookie mix. It could be used to make crackers. And so there's many companies that actually go to different types of breweries, or they have relationships with these breweries where they basically go and pick up some of the spent grain, and they're able to reuse that. And firstly, it's highly nutritious. I believe one of the presenters today spoke about a company, Anheuser-Busch or Agrident, that allows that basically is very much mainstream, a very, very large commercially a company that produces a lot of spent grain, and they produce a high protein powder called I think the brand is called EverPro, which is used in so many different types of products, baking mixes and desserts. The philosophy behind the upcycle food is that how can we use the fruit, or how can we use any product to the full ability? How can we maximize the use of the product? A good example that comes to mind is there's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that tend to go to waste, or sometimes the skins of some fruits and vegetables, like perhaps pears or peaches or pineapples, sometimes normally go to waste. So what some companies have found out and decided that those peels are very, very highly nutritious. Therefore, they were able to make an upcycled snack. That company or brand name is called Rind, and it's a very it always intrigues me how innovative this process is, and we tend to find a lot of small companies beginning to pick up and find innovative ways to create more ways of upcycling. So in the upcycle, they always embrace this motto, and what isn't measured isn't managed, and aiming to make better use of food byproducts.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Upcycle Food Association. So in about 2001, during COVID, the Upcycle Food Association was started, and it actually got started as a result of lots of food, vegetables, and milk being thrown out as a result of not there being enough people during COVID, to be able to have that. And if you look at the world economy, many aspects of the world are still in poverty, yet around the world they were wasting food and throwing a lot of this food out. So a group of scientists and well-known agriculturists came together to help form the standard, including the World Wildlife Federation and Harvard University PhD management students and professors. And they developed the standard. The first version of the standard was operational in about 2021, and that was the pilot version. And given that it's a very new space,
we weren't sure what we were going to find out. It was first an experimental phase. That's why we ran a pilot program for about 6 to 9 months. And then in 2023, Where Food Comes From acquired that standard because we were able to provide a lot of scalability, especially because many of our clients were very interested asking about upcycled. So it became to be a very, very much a buzzword in the industry. So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upcycle food certification is that it established trust similar to organic certification and fair trade. It started raising the value of some of those products. And then jus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sight, they did some surveys, and in that survey, they found that about 50% of consumers were interested in purchasing upcycled foods. They really didn't know what it was, but the word upcycled at the time was very intriguing. Later on, they began to find out what it was, and that number had definitely increased. So today we have about 14 different countries. Most of these products are certified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 now there's about 14 different countries that have some form or at least 5 or more upcycle certified products today. This diagram really talks about the EPA. So the EPA i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at's a federal agenc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main role is to focus on environmental safety. And food waste is actually a very, very important aspect. And during the last 4 or 5 years, they had created this diagram that basically on the far right-hand side, on that green aspect where it says do, preventing food waste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basically save food. There's other ways where people can either, it either goes to animal feed, it goes to compost, or there's anaerobic digestion, or it's just applied to land, or it's just disposed of. So this is basically what's called a waste food scale. And what they claim i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can we figure out a way on how to prevent all of this waste from taking place. And the second stage is upcycling. So how can we, if we're producing too much food and some of that food is going to waste, how can we figure out ways of using that excess food or what's called surplus food? So far, the Upcycle Certification Program, we've diverted about 2 million tons of food since about 2021. So that's been the amount of food that have been able to divert as a result of some of these brands going through the Upcycle Certification process. Again, there are some more stats. 62% of consumers are now, with about 2 years later, willing to pay more for upcycled foods. 70% of consumers had an increased intent to buy because they're more familiar with it. They want to consumers want to feel part of the plan towards sustainability and towards rebuilding the planet. So to them, by purchasing a product that's upcycle certified, they feel that's a good way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aspect of what's known as the climate crisis today. And then about 99% of consumers see food waste as an issue. So a lot of this data is, of course, in the United States, and we're beginning to do survey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get a better idea. But I just wanted to present this because it gives a more insightful way of thinking about how can we prevent food waste. This is some more data. I've already covered this, so I'll kind of switch to the next one. This talks a little bit about all the different foods that we have. So we have about 200 members or 200 certified clients, each one with at least about 10 products worldwide that are upcycle certified. And we see this number continuing to grow. This scale basically talks about the 3 big areas that we see upcycle products. We see about 18% in bakery or products such as cookies, biscuits, crackers, or snacks, and then we look at about 15 to 16% of that also goes into pet food. So this is a good summary of about, as I said, 2 million tons of food has been diverted, and about 781 products worldwide. This talks about, and we see this number increasing about every year or so, that in about 2031, the upcycle food space would at least increase to about $97 billion.
So I want to talk a little about and leave some time for the evaluation pathways. So now I'm getting into the upcycle standard. So there's 3 evaluation pathways in the upcycle standard. The first one is known as the upcycle ingredient. So in order to be certified as a producer or a brand, depending on what pathway they would like to go, the upcycle ingredient consists of more than 95% of waste that's being diverted. So this is ingredients like bulk products, perhaps watermelon seed powder would be one ingredient. The next category is a product, or PUI, and that's the product containing ingredient. So your product needs to contain at least 10% of an upcycle ingredient. And in many cases, a lot of these brands are using ingredients, already upcycle certified ingredients. So if, for example, you have a beverage, at least 10% of that beverage needs to contain an upcycle ingredient or an upcycle input. And then the third category is really based on minimal content. So we wanted to allow more companies to be able to at least get an idea or at least get a feel. And so even if they're not able to provide to get 95% or meet that 10% threshold, they're able to show that there is some form of upcycled input. The reason why we came up with this is that a lot of the standard was actually based o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al federal organic program. So within the organic space, they have the very same categories. You either get 95% greater organic ingredients, organic product, or you get what's made with, and that's equivalent with the ingredient. The second one is equivalent, or it's called the made with claim. In the made with claim, you need to have in organic 70% of ingredients that are, so you can call that product made with organic. And so for ingredients and minimal content, that's what we came up with. We use the organic standards. And then for the product, we use what's called the non-GMO project standard to be able to come up with some of these measurements. So the upcycled ingredient, I already briefly covered this, that in order for an ingredient to be upcycle certified, at least 95% of that ingredient need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upcycled, and then that 5% could be your processing aids or additives or additional inputs that's allowed in that. So as I said, this could include a soy flour powder. It could also include a watermelon powder. The product containing ingredients, this was a very difficult one to come up with, but again, as I said, we used the non-GMO project standard to get a better idea on how we could come up with this number, and so therefore we used 10%. And given that there's over 2 million tons of food diverted, we've begun to see that this number has shown evidence that this is a useful number as we come up with more and more. We've experimented with this number or going higher, and we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for brands to meet some of that because it starts changing the taste and flavor profile of some of those products. So that's why it was kept at 10%. That's some background as to why it was kept 10%. I wanted to talk a little bit about version 2 of the standard because I had a lot of questions around this. So currently we're in version 2 of the upcycled standard, and what we realized in version 1, that version 1 was an ideal standard. You know, we didn't really know too much of the industry, and we thought we'll go with that. And so we realized that it was very difficult to actually get the information the standard was asking for, because some of this documentation clients were not, they were keeping it, but they weren't really keeping it as something that was very important or useful. So during the pilot phase is when we really found out that a lot of this documentation, firstly, would be difficult to use. So the biggest process, or the biggest change between version 1 and 2, was the way we asked for some of this information. So the technical guidance or technical compliance didn't change that much, but it's the way we asked for some of this information that really determined how those companies or brands were able to provide it. Some brands struggled in the beginning, but because this was a very important certification, or it made a good environmental impact, their supply chains were starting to open up. So the most difficult aspect was the supply chains became very difficult, and in version 2, we asked the question in a very different way, and that was allowed them to get more information to provide that so they could meet some of those standards.
Some of the questions that we are asking is, what does upcycle really show, or what is needed? So in order for an upcycle product or an ingredient to be upcycle certified, we need to show that there's tonnage being diverted. So a client needs to show how many tons have been diverted. So if in the past they would send that food or that product to animal feed, or they would send that to the compost pile, they would need to show us how many tons were diverted. So the tonnage was a very, very big or very, very important metric. The standard does talk about greenhouse gas emissions, so GHGE, and life cycle assessments. But today that was extremely difficult for many of those clients. So we wanted to start off and maybe have the reference point to be instead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e wanted that reference point to really be how many tons of food have been diverted. And so that is the ultimate metric that's used in the upcycle certification program. Now, in order for us to go through that, we require a lot of documentation. Fortunately, the FDA requires that a lot of the what's called record keeping is kept on site. And so a lot of that record keeping is we're able to get a lot of that information on how many thousands or millions of tons of food is actually being diverted, or not necessarily that would have been diverted from compost, but back into the human food supply chain. So this is an example of what we have. It's called a participant sustainability profile. And the sustainability profile, these are some questions that we really ask the clients. Do they have a life cycle assessment? How many tons of food are you diverting? Is there any toxicity exercises that you might be doing? And so what we utilize is that we utilize an eligibility checklist to make sure that some of these clients can go through the program and they can show some of this technical information to us. If they're unable to do that, it makes the program very difficult for them to be able to get through the program itself. Again, here's additional documentation. Some information that we like to see is proof of purchase. So, because they need to document that they're purchasing it, and also that they're saving 10,000 or X number of food tons that are actually being diverted. So again, this is some more information that's conducted during the on-site audit when they have an audit. That's a lot of the information that we tend to ask for. So just to start wrapping up here, the vision of the upcycle standard is to allow more and more brands and to help more and more brands being able to scale up and to get certified in upcycling. It's also to reduc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es so that it can make a positive impact on sustainability or positive impact on some of the excess of global greenhouse gases that we're seeing. What we've noticed is that the standard also aligns with the UN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or what's known as the SDG 12.3, and also basically helps prevent a lot of food loss. Our ability to verify some of the supply chains through different calculations that we use, especially for tonnage, is very, very reliable and allows us to go back and track all this information so that we can be able to identify how many, at any given moment, how many tons of food a client is, or how many tons of food that either would have went to waste is being redirected into the supply chain. This is an example of the different types of seals that we see on products. There's upcycle certified, the minimal content, and then what we call the core mark. And then this is examples of some products today that are very much mainstream, just giving you a slight example of where some of these products are today. This talks a little bit about the way we've structured it, and so I'll skip this one here for now. And the enrollment process is really fairly simple.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 wanted to make sure that as I leave you today is that upcycling is something that I'd like to underscore as it's not spoiled food or food that's secondhand. It's actually food that has been very, very well verified and documented and extremely as nutritious as actual food that's grown. And so I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I get a chance to go through and kind of underscore a lot of those things, that it's not food that's secondhand. It's food that's very valuable and surely
hopefully is rediverted back into the human food supply chain. So I'll stop there and take some questions. 다시 한번 박수. 예,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식품 업사이클 국제 표준 소개 및 인증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환경 문제나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폐기물을 줄여야 되고 식품을 더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업사이클 된 거에 대해 서티파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규격이 혹시 나왔는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 된 것들이 진짜 세이프티에 대해서 서티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어떤 뭐 임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런 거가 됐을 경우에 현지 미국 내에서 그런 소재가 포함된 제품이나 소재가 시장에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네. Yes, this is a very, very good question. So every organization or every facility in the United States are all certified with what's called SQF certification, or so Safe Quality Food, or BRC, certified by British Retail Consortium. So all of those are requirements by the FDA that any facility manufacturing food, they require to have all of the certification. So to answer your second question first, this is how we're able to, as a result of those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and it is produced in a facility that's certified by safe quality or good quality food, by nature, that's how we can enable it that food is safe, because it needs to abide by what the federal laws are for good quality food. So that's the answer to your second question. The first question was related to scale. And so today we have a lot of products today that, for example, brewer's yeast, there's thousands and thousands, hundreds and thousands of tons of that particular product or ingredient that in the past was just going to waste. And so many of those the metric that's used is really the metric that the client provides, right? They are showing that X number of tons, instead of it going out of the food supply chain, it's being redirected back into the food supply chain. So a good example is bakeries will buy a lot of the spent grain, and they'll basically go through and build they'll purchase that product, and then they'll make that into a flatbread or a pizza or a flour that can be on a retail version or commercialized. So many of this is already commercialized and sold in retail stores in both bulk and retail packaging today.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가요? 저희 다 있습니다. 예. 정가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사이클 소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식회사 호재 김홍락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업사이클링이다라고 하면 보통 버려지는 것을 다시 먹는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인식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어떻게 이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이해를 시키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제 업사이클링의 선두주자인데, 두 번째 질문은 실질적으로 업사이클 소재를 사용을 하면 과연 탄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나 이걸 인용할 수 있는 뭐 공인기관에서 인증해주는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Yes, that's a very, very good question, and that's why I was underscoring how important it is. Education, to summarize your first question. So it was very, very important for us and the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we work with. Upcycling is something, to expand on education, upcycle is something that has actually been around for centuries. I think we'll find it in many, many different cultures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over time we actually forgot how important that is and how important the value of food is. So to answer the first question is, we wanted to ensure that we
educated as many clients and as many consumers as possible to let them understand that this is a highly nutritious food. And so that's why there was a lot of studies done by a company called EverPro. It's actually owned by Anheuser-Busch, which is a very, very large beer company that can be found around the world. And they've done a lot of experiments on the flavor and taste profile, as well as it being a good source of protein. I think one of our speakers earlier on mentioned that. So we used that as an example to show that it's highly nutritious. So in order for the consumer to see that, in the United States, everyone, and I think around the world as well, they want to have anything that's tangible. So research is a lot of what was done in some of those areas. And because we were able to show that some of these products are highly nutritious and it's functional, it's not just an ingredient that's used in the product, it's an ingredient like the one I spoke about earlier, the cacao fruit. They were able to use the cacao as three different aspects it met. It was able to provide fiber in a drink, therefore that beverage was functional, and that beverage was very, very high in electrolytes. So they were able to show that all of these upcycled ingredients are actually functional and has a benefit. And that's how we were able to show consumers that it's not a second-hand product. It's actually highly nutritious, and this is how we could, how we can really use that product going forward. 아까 손 들으셨던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앞에서 이제 질문했었던 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만 더 붙여보자면은 그 결국에는 업사이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나 전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Yeah, it really goes back to educating the consumer that firstly, this is not a product that's secondhand. And at least in the United States, there's different laws in place during the production and how we can produce those products. So because these products are all made in a facility that's already certified either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or through a ISO accredited standard, we are able to make sure that's how we're able to ensure that there is good safety quality practices. So during the certification process, one of the first questions that we ask the client is, what form of sanitization and safety procedures do you have? Or do you have a certificate to show that you went through the process, that your food production making process is the same? So because it's heavily regulated in the United States, or the production of some of that food is heavily regulated, that's how we're able to make sure that that's meets those laws. In other countries, it's been a little bit I would say difficult, although we have been able to work with some of those countries or companies within those countries to start having more food safety programs and utilizing food safety protocols in place. So that food safety program has really allowed us to follow all of those different steps that tells us that this product is safe for consumer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 think any brand doesn't want their product to make someone fall ill or a brand to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their product. So it's very important, and these brands are heavily invested in making sure that their products are good quality and it doesn't make anyone sick. And so that's our plan as we go forward, is to ensure that we could be more instrumental and ensure that we're doing a lot of education in educating the consumer and educating brands that there is a lot of safety or health safety rules and regulations that they need to follow when they're producing this. One thing I'd like to leave you with is that a lot of this it's a very innovative program. We find that a lot of the smaller companies are coming up with the ideas on upcycling, and the larger companies are 3 to 4, sometimes even 10 years behind, because these smaller companies are so innovative, or these brands are so innovative, that they're able to move forward, and they're able to ensure that the food is coming out, or the product is coming out as a good quality product. Thanks.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나주에 푸드테크 업사이클 식품 푸드 연구 지원 센터가 설립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준비 훌륭한 연사님들 모시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진행했던 것 같고요. 장시간 많이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좌장을 맡아서 함께 진행해 주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또 세 분의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시고 열정적인 토론을 또 함께 질의응답 통해서 나눠주셨는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잠시 그 만족도 조사 관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QR코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QR코드 지금 나가기 직전에 잠깐 스캔하셔서 만족도 조사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 앞으로 더 나은 심포지엄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종이로도 서면으로도 만족도 조사 하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서면으로 하신 분들께서는 나가실 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동시통역 수신기 역시도 잊지 마시고 간혹 깜빡하시고 주머니에 넣고 가시는 분 계시는데요. 잊지 마시고 반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2024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